네, 세 번째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이제 정책적인 그 시사점 내지는 이제 고용정책의 혁신을 모색하고자 할 때 어떻게 우리가 그 위상을 설정을 하고 구체적인 아젠다는 어떻게 정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먼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소위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뭐 고령화라든지 이렇게 메가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그런 메가 트렌드의 규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면 우리가 장기적인 이런 그 해법을 모색을 하고 또 단기적인 상황에 대처를 할 때에도 그런 장단기적 고려가 모두 필요하겠다. 즉 재정을 동원해서 쓰더라도 장기적인 이런 흐름에도 부응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그 큰 흐름에 이렇게 부응해서 적응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을 사용을 해야 되고 단기적으로 또 어려운 그 취약계층에 대해서 일자리를 제공한다든지 그 보호 프로그램을 동원을 할 때에도 또 적절히 배분을 해서 사용하는 개념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제 단기적 일자리 정책 뭐 이렇게 말을 하듯이 이제 경기 상황에만 부응하는 이런 그 일자리 정책 위상 부여를 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그 재정만 낭비를 하고 장기적인 흐름으로부터는 괴리될 수가 있기 때문에 또한 그래서는 이제 그 우리가 장기적인 추이 속에서 이 계기를 그러니까 변화의 계기를 도약과 또 새로운 그 발전 모멘텀으로 삼기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로부터 몇 가지 좀 배울 점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경제학자들한테 익숙한 특히 발전 경제학자들한테 익숙한 쿠즈네츠 커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산업화 초기에는 이제 어떤 그 주어진 시점에서 보면 근데 개도국이 해당되겠죠. 한 나라를 따져보면 이제 산업화 초기에는 이렇게 소득 분배가 악화되다가 성숙기를 넘어가면 산업화 후기에는 소득 분배가 개선된다. 뭐 이러한 사실을 이제 밝혀낸 실증적으로 밝혀낸 이제 경제학자 쿠즈네츠를 따라서 그걸 쿠즈네츠 커브라고 하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쿠즈네츠가 이제 처음 이제 그 실증 연구를 했을 때 도시했던 그 그림입니다. 이제 경제 발전 단계에 따라서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배치해 봤더니 이렇게 종 모양의 커브를 확인할 수 있어서 이게 발전 단계 초기에는 이렇게 소득 분배가 악화되지만 어느 단계를 넘어서면 소득 분배가 개선되는구나 하는 거를 이제 그 필립스 커브가 물가 실업 관계를 얘기하는 것처럼 경제 발전에 따른 소득 분배에 대해서도 이런 정형화된 사실을 이제 밝혀서 이 쿠즈네츠 커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토마 피케티라는 이제 프랑스 경제학자가 이게 쿠즈네츠 커브 얘기가 뭐 이렇게 살펴보면 사실과 다르다 하면서 이제 장기 시계를 이렇게 한번 구해서 도시를 해봐요. 이제 그 월드 웰스 앤드 인컴 데이터베이스라고 지금도 꾸준히 축적을 하고 이제 세계 여러 나라 데이터를 이렇게 모아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래프에서 보시면 알다시피 1970년대 이후에는 소득 분배가 줄곧 악화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모양을 이렇게 보면 지난 110여 년 동안의 커브 모양을 보면 종 모양이보다는 U자 커브에 가깝죠. 그래서 이거는 기존의 발전 경제학에서 얘기하던 바와 너무 다른 얘기고 이제 토마 피케티가 더 그 제목에서 또 그런 점을 조금 시사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자본론 이런 이제 막스의 자본론의 제목을 따왔는데 이제 21세기 자본론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 데서 알다시피 이렇게 양극화가 심해지는 경향을 제공하고 있잖아요.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얘기는 소득 분배가 악화된다라는 그런 얘기고 그래서 쿠즈네츠가 발견한 그 사실과는 상반되는 이제 사실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 배경에 있는 논리를 한 번도 이제 노동소득 증가율이 자본소득 증가율을 앞서서 증가한 적이 없다. 이거는
사실이다. 뭐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그 인류가 산업혁명 이래로 이제 경험해온 그 바와 정말 일치할까?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범용기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약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범용기술이 확산되었다. 이제 범용기술에는 뭐 문자의 발명, 수레의 발명 이런 종류 것도 인류 그 생산성 향상에 대단한 영향을 미친 요인이었지만, 산업혁명 이후 범용기술이라 그러면 전기, 전기기관과 같은 이제 동력기관이 발명되면서 그걸 기계에 응용을 했던 그런 18, 19세기의 큰 변화, 그리고 그게 20세기 초까지 이어지면서 뭐 가전제품, 자동차 이런 종류의 여러 상품도 만들고, 또 관련 서비스와 사업이 엄청나게 늘어나죠. 따라서 일자리로 늘어납니다. 이런 그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 산업 전반적인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또 사람의 그 생활, 여가 이런 삶 곳곳에 큰 영향을 미친 이런 기술 변화를 이제 범용기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길게는 1980년대 이후, 뭐 짧게는 최근 21세기 들어서 경험하고 있는 이제 크나큰 그 변화가 디지털 혁명이고, 이것 또한 우리 그 산업 지형에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고, 삶의 지형에도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있는 기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범용기술이라고 하는데, 이런 두 번의 그 산업혁명 이후의 그 범용기술, 이것과 연관을 지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본 쿠즈네츠 커브가 두 개가 중첩되고, 피케티가 본 그 1900년 이래의 그 시기라는 것은 1단계 쿠즈네츠 곡선의 후반부와 새로운 범용기술이 지금 이제 확산되기 시작하는 2단계 쿠즈네츠 커브의 초기 단계, 이거가 이제 중첩된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그 삶이 그렇게 100년 이상 지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짧은 그 한 60년의 인생 주기 입장에서 보면 이런 전면적인 그 변화에 대해서 큰 그 그림을 갖기는 사실 힘들죠. 그런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전기기관이나 전기 그 응용 기술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상품이 이제 늘어났던 그 19세기 말 20세기 초와 같은 이런 시기부터 최근까지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 이런 가설적인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6, 18세기 영국 그 경험은 아까 그 뭐 피케티의 혹은 쿠즈네츠 곡선에 이렇게 관측치로서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제 영역이죠. 하지만 우리가 경제사학자들이 얘기하고 규명해 놓은 사실로부터 몇 가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소위 1, 2차의 엔클로저 운동이라는 게 영국에서 일어났는데, 뭐 헨리 8세 시절에 16세기 헨리 8세 시절에 모직물 공업이 발달하니까 양털값이 폭등을 하고, 또 양털값이 폭등하니까 농사를 짓는 것보다는 양을 키우는 게 굉장히 수익이 맞는 일이 되다 보니 귀족과 지주들이 이제 공유주의 울타리를 치고 이제 사유화를 하고, 기존의 경작지도 양 치는 목장으로 이제 바꿉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쫓겨난 이제 농민들은 빈민 불황자로 전락하죠. 18세기에도 비슷한 울타리 치는 이제 운동이 일어났었는데, 이제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곡물 가격이 크게 상승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농들이 이제 소농들의 토지를 흡수하면서 대농장을 경영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이제 폭력적인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농민들이 도시 빈민층으로 이제 전락을 하죠. 왜냐하면 농촌에서는 먹고 살기가 이제 힘들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뭐 찰스 디킨스의 올리버 트위스트라든지 뭐 구빈법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이제 문학 작품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실들이 사실 이런 시대적 배경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국에서 일어난 그 소위 산업혁명 초기 단계에서의 그런 변화, 이러한 것들이 당시는 사회보장 개념도 지금과 같이 그렇게 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폭력적으로 변화가 일어났던 시기예요. 이런 변화는 사실은 19세기 말 20세기 초까지도 이어집니다. 19세기의 그 미국을 보면 예컨대 1886년 소위 노동절의 그 기원이 되는 사건이죠. 헤이마켓 사건이 일어나고 미국에서는 지금 미국 노동조합은 AFL하고 CIO하고 합쳐져서 AFL-CIO지만 당시 American Federation of Labor라는 AFL이 탄생하는 해에도 그때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업 집중이 굉장히 심해지죠. 그러니까 기업들도 워낙에 그 경기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우리 그 안정성이 저해되고 언제 망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다 보니 경쟁을 제한해서 그 생존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면서 인수합병들을 많이 하죠. 그러면서 독점적으로 가격 설정을 하고 또 담합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시 샤먼이라는 상원 의원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행사를 해서 사회주의 운동을 막기 위해서는 이런 기업 집중 폐해를 막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셔먼법을 제정을 하고 그 뒤에 클레이튼법, 로빈슨 파트먼법 이런 것을 통해 이제 독점을 규제하는 이런 법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3년부터는 사실은 경제위기가 일어나고 불황이 지속되고 파업이 만연하고 20세기 초에는 공황이 일어나죠. 이거를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뉴딜 정책을 이제 실시하면서 20세기 미국 경제 번영의 기초를 이제 쌓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염두에 둬봐야 될 역사적 사실이 1950년대 그 미국에서 일어난 산업전환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그린스펀이 미국의 자본주의 역사 라는 이제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 내용인데 50년대에는 미국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냐면 그 축력, 말이나 노새에 의존하는 대신 농기계들이 급속도로 보급됩니다. 트랙터 판매량도 아주 절정에 이르죠. 그리고 새로운 비료도 도입합니다. 또 면화 채집 작업도 기계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부에서 일자리가 또 감소합니다. 흑인 노동자들은 남부에서 일자리를 좀 찾기가 힘들어지는데 북부에서는 훨씬 더 높은 급여로 그 사람을 쓰는 이제 공장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북부로 이동을 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남부에서 이제 성공한 농민들은 규모 경제를 활용하고 실패한 농부들은 농장을 이제 처분을 하면서 농장 통합이 일어나고 또 산업 부분은 엄청나게 이제 커지면서 일자리 이제 부족이 이제 균형을 맞춰가고 20세기가 미국 세기가 되는 이런 현상을 갖습니다. 이런 그 범용 기술에 대한 착안 그리고 악화되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1, 2부에서 격차를 살펴본 이유가 이러한 큰 변화들과 단기적인 이제 경기적인 변화들이 이렇게 합쳐져서 그 결과로서 나타난 격차라는 것에 주목을 해서 이제 그 현황을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범용 기술이라든지 또 그 역사적 경험에서 나타난 사회 구조 변화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둘 때 우리는 고용노동정책의 전략적 위상을 어떻게 설정하는 게 좋고 일자리 전략에서도 어떤 점에 주목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 2016년도에 그 이세돌 알파고 대국 이후 굉장히 당시만 해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소위 스타트업이라는 개념은 대단히 그 생소한 개념이었고 뭔가 그 영어나 불어로 시크하다고 하죠. 뭔가 기업을 하는데
아주 그 새로운 유전자를 가진 그 CEO가 만드는 비즈니스 모델 같은 뭐 이런 인상을 주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일간지들이 그 스타트업을 소개하는 그 고정란을 둘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6년간 스타트업이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지금 1년에 한 20만 개 정도의 그 업체가 생겨나고 12만 개 정도가 이제 법인인데 그 중에 상당수가 스타트업입니다. 중소기업이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대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크죠. 그 사실에 대해서 이제 일부에서 살펴봤는데 이런 중소기업의 저생산성, 그 다음에 임금 격차, 다른 이제 대중소기업 말고도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 격차도 있고, 그렇죠. 이런 임금 격차들, 또한 소득 불평등, 이런 것들은 사실 정부가 이전 지출 정책, 그러니까 조세나 이제 사회적 급여를 통해서 교정을 하더라도 이런 메가 트렌드 영향을 완전히 상쇄해서 개선시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 장기적인 처방에 입각해서 노력해야 되는 게 있죠. 그런데 이런 구조적 장기적 처방을 그러면 어디에다 착안을 해서 우리가 노력을 할 거냐? 이제 그게 이제 문제인데, 저는 이거를 이제 이렇게 스타트업이 늘어나고 있는 같은 기업이더라도 전통적인 스타일의 기업 말고 이런 스타트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우리 그 조류에 편성을 해서 이런 구조적 장기적인 처방을 마련해 보자 라는 생각이죠. 그런 연장선상에서 고용노동정책의 전략적 위상을 설정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틀 속에서 이제 미시적인 고용정책 수단 또 단기적인 처방을 하더라도 그런 전략적 위상 설정과 부합하는 방식으로 구사하는 게 좋고 프로그램들도 조율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나 정규 비정규직 임금 격차나 소득 불평등이나 이런 것만이 이렇게 구조적 장기적인 처방이 필요할 뿐만이 아니고 스타트업 문화는 좀 양성평등에도 상당히 그 진보적이고 전향적인 이런 측면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성별 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스타트업 문화를 이렇게 파급하고 또한 스타트업 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또 창업된 스타트업이 생존성이 높아지도록 하는 이런 정책을 구사해보자. 이게 단지 고용노동 정책의 영역만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의 지금 논의 주제가 고용노동 정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고용노동 정책도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조율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보자라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동시장 전환에 부응하기 위한 이제 구체적인 어젠다 설정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질문을 좀 잘 정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문제 해결을 하고자 할 때 질문을 얼마나 잘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해법을 마련하는 게 의외로 쉬울 수도 있고, 그와 반대로 굉장히 쉽게 또 가까운 데 있는 해법을 아주 멀리 어렵게만 찾으려고 하는 이런 일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잘 정해 보는 게 중요한데, 제가 여기 제시한 질문이 전부도 아닐 것이고 아주 최상의 질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출발점으로서 이런 질문들을 한번 제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범용 기술이 확산되면서 나타날 그 산업 지형 변화나 사회 변화는 아직 다 실현되지 않고 아주 초기 단계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게 실현이 될지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 하에서 어떤 새로운 규범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라면 그 자율성을 증진하고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규범의 획일성을 탈피하지 않고서도 과연 새로운 규범을 마련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는 이제 굉장히
센세이셔널 말하자면 언론에서도 그 통상임금이 예컨대 뭐 어느 기업에서는 1조가 넘어가고 그러니까 통상임금 분쟁에서 이제 대법원 판단에 따라서 어느 기업에서는 부채가 임금 부채가 1조 이상이 생기고 어떤 기업에서는 8,700억 이렇게 생겼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익 분쟁에서 이제 그 사법부 해석을 보면 이제 노사의 합의보다는 법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그 통상임금의 정의, 그것에 대한 사법부 해석,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이제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소위 민법에서는 계약에 의해서 합의를 하면 이제 가장 존중되고 사법부가 사실은 민법 영역에서는 그것을 판단하는데 노동법에서는 이제 개인이 아니고 노사가 집단적으로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이제 그 사법부의 통상임금 해석을 훨씬 중요하게 생긴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노동시장 내 거래 비용 말하자면 법이 이제 뭔가 투명성을 제고하고 거래 비용을 줄여주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래 비용을 이제 늘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이제 주어진 현실이라면 앞으로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법규들이 거래 비용을 이렇게 크게 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뭐 이것도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범용 기술이 확산되는 이제 그 시기, 그 시기는 사회 경제 패러다임이 이제 완전히 뒤바뀌는 시기인데 지금의 교육 체계가 이런 그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합한 그에 대비하게 해주는 이런 교육 체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논의들이 지난 그 6, 7년간 꾸준히 있어 왔죠. 물론 수십 년간 지속된 논쟁이긴 합니다만 디지털 전환에 관련해서는 지난 6, 7년간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교육 체계가 이런 그 범용 기술 확산 시기 또 그에 따른 사회 변화 시기에 또 산업 변화 시기에 먼저 성견지명을 가지고 변화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아요. 일부 한두 학교가 그렇게 이제 미래 통찰력에 기반을 해서 새로운 교육 방식이나 컨텐츠를 준비할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교육 체계가 그렇게 변화하지 못하면 아주 불만스러운 상황이 초래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에서 이제 기술과 교육 체계와 경주라는 이제 그림을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걸 잠깐 이제 염두에 두신다면 교육 체계가 이렇게 뭔가 패러다임 전환기에는 후행적인 패러다임 전환기에는 후행적인 영향을 보이는 점을 인정했을 때 고용노동 정책은 이런 숙련 형성에서 어떤 그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방법은 뭐냐라는 것이죠. 그게 또 세 번째 질문으로 우리가 한번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그 노사관계가 87년 체제에 고착되어 있다라는 얘기들 전문가들이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87년도라는 게 우리가 이제 민주화로 이행한 그 기점의 해죠. 우리가 근대화, 산업화, 민주화를 다 지난 70년 동안에 이루었다라는 점을 우리 스스로도 자긍심으로 여기고 있지만 세계적으로도 다른 나라가 더 높이 평가하고 있는 측면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 산업화 시기 때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아픈 기억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7년도에 노동법규를 새로 만들면서 굉장히 그 노와 사가 노는 뭔가 조금 피해의식 트라우마가 있었고 사는 여전히 그 산업 평화에 대한 희구 우리는 좀 더 기업 발전에 그 도움되는 노동관계법이 필요하다 뭐 이런 관점 속에서 만들어진 그런 그 생각의 수렴이 좀 덜 된 상태에서 만들어진 게 87년 체제 혹은 87년도에 87년 체제를 규정하는 이제 노동법 체제인데요.
이 속에서는 지금까지 35년 동안 이해조정을 잘 못해왔고 신뢰를 이렇게 쌓아오지를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 당사자들, 노사관계 주체의 그 이해조정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구도 설정을 해야 되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러한 방법은 없을까라는 게 또 네 번째 질문입니다. 그래서 어젠다를 이제 한 7가지 정도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근로시간 관련 기준을 이제 자율성을 확립하는 그 굉장히 중요한 영역으로 보고, 거기에서 자율성과 자기결정권을 늘리는 방향으로 재정립해 보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 생활 균형 많이 얘기하고, 일 학습 균형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획기적으로 도모하는 근로시간 규범인가? 현행 규범이?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신있게 그렇다고 대답하기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정 근로시간하고 최저휴식시간을 준수하는 것 외에는 노사가 근로시간이나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이런 노동규범을 바꾸자라는 거고요. 우리가 그 양성평등과도 관련해서 또 육아 출산율이 낮다 보니 육아와 경력 단절 없이 경제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가 이제 일생활 균형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인데, 이게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해서 그것들이 아예 가능하게 하자. 그래서 열심히 근로시간을 이제 열심히 일해서 근로시간을 저축을 하면 장기 휴가도 가능하고 자기 개발도 할 수 있겠죠. 주 4일 근무도 할 수 있겠죠. 주 4일 근무를 법정으로 의무하는 것보다는 주 4일 근무가 가능하게 근로시간 규범을 지금도 사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를 거치고 나서 주 4일 근무도 얘기를 해보는 게 원활한 이행에 도움되는 논의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저축해서 이렇게 주 4일 근무도 가능하게 하고, 또 근로시간을 저축했다가 육아기, 적어도 아이가 3세 때까지는 엄마가 이제 혹은 아빠가 가까이서 돌보면서 경력 단절 없이 이렇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라는 것이 그 첫 번째 어젠다 속 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획일적인 근로기준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80년대까지와는 달리 지난 30여 년간 사회도 상당히 투명해졌고, 적어도 대기업 고임금자 들에 대해서는 일부 그렇게 권리의식이 이렇게 근로기준법에 정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고임금자라는 거는 당연히 기업에서 높은 생산성을 인정받는 임금 집단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교섭력에서도 레버리지도 있죠. 그래서 고임금자에 대해서는 일부 근로기준 적용을 면제를 해서 조금 유연하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 하자라는 거고요. 또한 그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창업을 한 후에는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일부 노동법 규제 적용을 제외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노동법에 이제 도입하는 셈이죠. 이런 제도도 한번 시도해 보자라는 것이고, 임금 및 근로 조건을 이제 자유롭게 정하고, 또 고용 연장 조치도 스스로 이니셔티브로 법으로 꼭 전면 연장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 및 근로 조건을 좀 자유롭게 정하고 연령에 맞게 해서 정년 연장에 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하는 것도 획일적인 근로기준 적용에서 탈피하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일이 또 연령에 따라서는 이거는 뭐 면제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정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접근법보다는 좀 이렇게 일정 부분 고용 연장 조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임금 및 근로 조건을 아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가지 획일적 근로기준에서 근로기준에서 탈피하는 방법인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외부 노동 시장이 발달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단박에 외부 노동 시장이 활성화되고 뭐 이러는 방법은 없다고 봐요. 하지만 거기에 기여되는 이니셔티브를 취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직종, 직무, 고용 형태별로 임금 정보를 공시하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자라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과도한 격차를 시정하는 데도 도움이 일정 부분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인식들이 전문가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임금정보 공시 제도를 도입해보자는 것이고요. 소득 불평등 개선하고 노동시장 참여자의 이제 능력 배양은 이제 그 최저임금, 실업급여, 국민 취업지원제도, 또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훈련 프로그램 등 이제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잘 조합해서 구사를 해야지, 어느 하나에만 호소를 하면 이제 도덕적 해이 때문에 노동시장 통합 효과도 이제 취약계층이 노동시장에 통합되는 효과도 이렇게 거두지 못하면서 어려운 재정은 또 굉장히 압박하면서 또 기업 활동을 또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뭐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실 최적 조합이라는 얘기는 정책 의사 결정자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입니다. 뭐 어떻게 하는 게 최적 조합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항상 그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비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어느 하나의 정책 수단을 가지고 원하는 그 목표를 다 이루려고 하면 더 큰 부작용이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양극화에 대응하는 이런 그 정책으로는 이 네 가지 최적 조합을 항상 염두에 두고 실시해야 되겠고, 여기에서 이제 고용 서비스나 복지 서비스가 따로따로 이렇게 놀면 또 효과성도 효율성도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용 서비스와 복지 서비스를 융합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노동시장에 그 자꾸 잘 적응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적응 능력을 높여주는, 그다음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참여 기회를 주는 그런 여건과 능력을 배양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큰 대원칙으로 현금급여는 선별적으로 하되, 이제 재원이 많으면은 뭐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힐 수 있겠지만, 한국이 저성장 궤도에 들어선 현실을 고려를 하면 원칙은 이렇게 설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금급여는 선별적으로 하고, 서비스는 이제 보편적으로 제공을 하되, 그 서비스에 대한 비용 부담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하게 하는, 이러면 사실은 그 우리나라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 하에서 사회보장 정도를 확충할 수 있는 큰 틀의 원칙이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이제 강조하고 싶은 그 내용 중에 특히 이제 이 대학의 고용 서비스 개념을 적극적으로 한번 도입해 보자라는 항목이 있는데, 지금 대학의 이제 그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대학의 변화가 더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만의 얘기는 아니고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기술 변화는 빠른데 그렇게 온라인 뭐 교육, 그다음에 최고 교수진, 교사진이 제공하는 컨텐츠들이 이렇게 보급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고, 그런데 이렇게 대학의 변화는 더딘가라는 게 세계적인 그 화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안적인 교육 시스템들도 뭐 미네르바 스쿨이랄지 이런 게 등장도 하죠.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여러 가지 고용정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제 그 고용노동부는 전통적으로 해오던 이제 관성에 의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시대에 맞춘다고 하면서도 그 관성에 의해서 획기적으로 바꾸지는 못하고 쭉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오고 제공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시대 변화에 맞게 뭔가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그 일을 해보려고 할 때에도 또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용정책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대학이 적극적으로 뭔가 학부 전공과 관계없이 디지털 숙련을
을 제공하도록 하고, 거기에 지금 고용정책 프로그램들이 뭔가 적절하지 않은 게 있으면 대학의 피드백을 받아서 또 고용노동부가 그걸 바꾸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그 숙련, 그러니까 늘어나고 있는 숙련 수요,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숙련에 대한 그런 축적 기회를 제공하고, 또 청년들한테 특히 제공하는 기회를 많이 마련해 보자라는 거고요. 대학교는 또 창업 캠퍼스를 사실은 많이 만들었습니다. 지난 6, 7년 동안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용을 해서 전공과 관계없이 많은 학생들에게 스타트업 탐방을 하게 하고 해서 학생들한테 동기부여를 하고, 앞으로 내 경력 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은 디캠프라든지 그 마루 1810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민간 엑셀러레이터들이 운영하는 또 벤처 캐피탈들이 함께 운영하는 창업 그런 인큐베이팅 그런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탐방을 해서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그 자기 동기부여를 받게 하는 이런 스타트업 문화도 또 접하게 하는 이런 기회를 갖도록 하고, 그것들이 이제 이런 일들 대학이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러는데 고용부의 고용노동정책 프로그램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좀 바꾸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장기적 경력 개발을 제공하는 일자리를 이제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런 탐방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이제 기회도 제공하지만, 스타트업 쪽에서 대학에 와가지고 직접 비전과 또 사업 모델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질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그 어떤 분야의 인력 수요가 늘더라도 요새 반도체 관련 인력 수요가 특히 이제 부각되고 있어서 좋은 예가 될 것 같은데, 수도권 그 집중을 막기 위해서 아주 그 공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법이 있죠. 그래서 이런 수도권 대학들이 정원은 늘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전면적으로 풀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방에 이런 그 교육 장소를 만들고, 또 지방대학과 수도권 대학이 컨소시엄으로 이런 디지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거기에 서티피킷을 이제 주고, 그 과정의 그 성과가 레퓨테이션이 이렇게 축적이 되면 또 굉장히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청년들한테 와서 보고 또 그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걸 슬로건으로 내세워서 재학생, 그다음에 곧 졸업하는 그 졸업생, 또 졸업한 지 한참 되어서 재교육을 받으려는 성인들 모두에게 제공을 한다면 또 대학의 역할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이니셔티브를 취하는 데에게 도움되도록 고용정책 프로그램의 상당 부분을 지금 재조율하고, 그걸 피드백을 받아서 대학이 우리는 이런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정책 프로그램이 도움이 안 된다 라고 또 피드백을 하면 또 다시 좀 개선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교육부와 또 협력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지금 패러다임 전환기에 중요한 고용 서비스 하나가 아닐까. 그래서 소위 그 직업 알선만이 아니고 훈련과 연계를 하고 보조금도 결합을 시키고, 이런 종합적인 패키지로서의 그 적극적 고용 서비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는 개념에도 합당하죠. 이것들을 대학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시도해보면 어떤가 하는 거고요. 미래 노동 규범을 지금 확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래 사회를 알고 미리 확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걸 잘 만들어가는 거버넌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뭐 다른 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지만 성공적으로 산업화를 해올 때 우리가 아주 압축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때 잘해왔던 경험이 앞으로도 여전히 통용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암묵적으로 많은 정책적 의사결정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억을 좀 어떤 때에는 지워야 할 필요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진 영역에서는 그게 최선이었지만 이렇게 각 영역을 이렇게 종합해 보니까 너무나 어이없는 이제 규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현실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그 칸막이, 사일로라고 하죠. 그런 칸막이로 그게 성공적인 경험이 이렇게 적용이 되면 오히려 굉장히 시대에 맞지 않는 규범이 될 수 있다라는 인식을 갖는 게 중요하고, 그 현실을 직시하자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그 성공 시대에 확립된 규제들을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규제를 합리화하는 모종의 위원회 같은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각 부처마다 만드는 것보다는 어떤 종합적인 위원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걸 설치하되 우리 고용노동 영역에서는 그런 사일로 행정을 극복을 하면서 미래교범을 만들어 나가는, 그러니까 산업 영역이라든지 뭐 보건 영역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또 노동규범이 이렇게 걸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일로 행정을 극복하는 이런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면서 고용노동 정책을 다른 부처가 조율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그곳에서는 이제 그 위원회 안에서 따로 떼내서 뭐 하든 아니면은 고용노동부나 관련 부처가 따로 태스크포스를 만들든, 지금 이제 노동시장에서의 고용계약이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를 띠고 있어서 사회보장제도에도 도전을 제기하고 조세제도에도 도전을 제기하고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종속적 자영업자에 대한 규범을 조세나 그 사회보장 규범을 과거처럼 해서는 조금 힘드니까 어떻게 하면은 잘 조율해서 효과적으로 적절한 사회보장을 제공할 수 있을지를 노동행정, 공정거래행정, 조세행정 담당 기관이 한데 모여서 이렇게 새로운 규범을 창출하는 일 같은 것들도 하는 것이 그런 위원회에서도 또 조율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그리고 직업훈련기관의 그런 어떤 기준, 그러니까 정부의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보조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들인데, 그 기관들의 자격 기준도 조금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까 5번 그 어젠다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향상훈련, 재훈련이 가능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사와 국회의 책무성에 관한 얘기인데요. 말씀드렸듯이 노조는 권위주의 시대의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야 될 때이고, 경영계는 또 권위주의 시대의 그 산업화 향수에서 좀 탈피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회는 노사가 합의하면 뭔가 노동 관련 규범을 통과시켜 주겠다라는 그런 태도에서는 좀 벗어나야 될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변화를 위한 여정이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의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한테 책무성을 요구하고 국회도 스스로 이러한 그 의제들을 뭐 일회성이 아니고 정말 지속적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면서 구성을 하고 설정을 하면서 또 전문가 역할을 국회 이니셔티브로 조금 증대시키고 전문가들에게 합당한 요청을 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전문가들이 수기하는 장, 왜냐하면 노사가 먼저 시작하거나 노사정이 함께 이제 어떤 주제들에 관한 한 처음부터 그렇게 함께 시작을 하면 오히려 공전만 되고 굉장히 추상적인 합의만 하는 결과를 우리가 그동안 누차 봐왔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수기하는 장을 먼저 만들어서 아주 구체적이고 필요한 의제들을 설정을 하고, 그걸 국회가 또 청문적 절차를 거쳐보면서 공론화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노사가 또 참여하는 이런 토론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가야 될 길 마련을 하고, 그때 이제 여러 여론이나 또 관련 전문가들 뿐만이 아닌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좀 충분히 수렴을 한다면 일부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가야 될 길이 명확해진 어떤 이슈들은 우리가 식별을 해낼 수가 있고, 그런 개선들은 조금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기업과 정규직은 또 비정규직하고 종속적 자영업자에 대해서
뭔가 좀 연대의식 책무성을 발휘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추상적 연대의식은 그 현실성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그 논거를 가지고 우리가 과도하지 않게 꼭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많은 불이익은 비정규직한테 전부 전가하고 그 어떤 성과는 정규직들끼리만 배분하고 이런 일들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정규직과 기업이 책무성을 발휘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좀 조율을 해나간다면 훨씬 사회 통합에도 기여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그 혁신을 위한 변화, 안정만을 생각하는 현상 유지 이거를 한 축에다 두고 또 자율과 회기를 또 다른 축에다 두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혁신을 위한 변화와 자율성을 증진하고 했을 때가 훨씬 우리가 원하는 노동시장 상황을 달성하고 거기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죠. 그런 생각들 한번 정리해봤고 구체적인 아이템이나 여기에 보완돼야 될 점 여러분들한테 제가 숙제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OECD가 90년대부터 최근까지 그러니까 약 30년 동안 일자리 전략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조금 다른데 가장 이제 최근의 그 일자리 전략에는 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자, 노동시장 정책 제도, 산업금융 거시 정책을 잘 조율하고 노동시장 정책과 잘 결합시켜서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고 또한 그 양극화가 심해지니까 포용성도 증진하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우리나라 그 노사관계 역사성이나 노동시장 현상을 볼 때 중요한 게 관행 혁신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거기에서 OECD가 강조하고 있는 복원력이나 적응력과 함께 책무성, 노사관계 이해 당사자의 책무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책무성 발휘를 서로에게 요구하고 스스로도 발휘하고 그것을 통해서 기존의 관행을 혁신을 해서 소위 그 노사관계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87년 체제를 극복하는 일. 그래서 범용기술 확산기가 이제 새로운 도약의 기회이기도 한데 잘못 적응하면은 도전으로서만 남고 도태가 되는 계기이고 이것들을 잘 활용을 하면 이제 새로운 도약과 우리가 경험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행복한 대한민국 이런 것으로 나아갈 계기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책무성과 관행 혁신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어서 격차 문제와 함께 그 노동시장 어잔다 7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격차 극복은 사실 원활한 그 이행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우리들의 노력을 필요로 하는 영역과도 이제 맞닿아 있는데 우리 그 산업혁명 역사만을 보더라도 영국에 시작돼서 프랑스, 독일, 미국으로 파급됐죠. 19세기 후반에는 스웨덴하고 일본이 이제 산업화에 안착을 합니다. 독일도 후발 산업화 국가였지만 그보다 좀 더 늦게 스웨덴, 일본도 이제 그 산업화를 이루죠. 20세기 초에는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그 문턱까지 갑니다. 하지만 그 허들을 넘지 못하고 사실은 우리에게 중진국 함정이라는 용어를 남기면서 허들을 넘지 못했습니다. 20세기 후반에는 이제 식민 상태에서 독립한 한국과 이제 대만이 구미국가들의 1세기 이상 격차를 두고 산업화를 시작해서 궤도에 달하고 우리나라는 드디어 작년에 공식적인 선진국주의를 웅크다트에서 인정받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오래됐지만 공식적으로 작년에 이제 그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앞으로 20년 동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길로 갈 수도 있고 현재 확립된 위치를 지속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그 패러다임 전환기에 필요한 사회경제 정책이 뭘까? 여기에 우리 노사관계 이해 당사자들이 아주 지혜를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을 강조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